그래서 저는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승아입니다. 자,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친구한테 받는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야, 너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생명 우연히 저절로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저하고 바랍니다. 네, 한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것의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생명이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공부들을 했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호심 때문에 조직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생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양리학을 했고, 세균학을 했고, 화학과 물리학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생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20년의 공부를 한 이후에는 파동역학까지 공부를 했대요. 대박이죠.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다면 이 사람은 결국 생명에 대해서 알아냈을까요? 네, 이 사람이 답한 것이 이거예요. 결국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잃고 말았다. 사실 이 사람의 이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TCA 회로라고 하는 우리 세포 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발견하는 초석을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면역력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아주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는 비타민 C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과학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결코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사실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편안한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사람의 과학자를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생명이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운 좋게도 젊은 시절에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남아메리카의 갈라파고스 군도 그곳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새를 발견하게 되죠. 핀치새입니다. 이 핀치새를 이제 다윈이 관찰을 했을 때 이 핀치새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떤 먹이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가 더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핀치새의 이 부리의 모양이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저는 이것이 다윈의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력과 관찰력이 뛰어난 것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핀치새가 이 부리의 모양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바뀌구나. 어떤 자연의 선택에 따라서 이 핀치새의 부리의 모양이 바뀌는 거구나. 이런 것을 밝혀낸 것이죠. 알아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더 한 걸음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 다음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오래전에 38억 년 전에 아주 단순한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하나의 종의 그 생명체가 있었다면 그것에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변화의 축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네, 바로 진화론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사실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해켈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또 다른 강력한 진화론을 주장했던 학자는 세포는 아주 단순하고 균질한 액체 방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하나의 세포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고 그것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세포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의 분자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1905년, 그때는 이만큼의 전자현미경과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댓글창에 여러분의 답을 달아보세요. 네. 벌써 답이 뭔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네, 뭔가 공으로 되어 있는 풀을 지나가는 것 같고요. 네. 오, 네. 지금 매우 똑똑하신 분이 답을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지금 보세요. 뭔가 지금 길이 이게 열리는 것 같은 저절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아주 정확한 곳에 이게 딱 붙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는 뭔가 터널이 저절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 터널이 또 이렇게 저절로 아주 규칙적으로 분해가 되고요. 네, 여기에는 거대한 하나의 짐을 아주 흐느적 하면서 걸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운반하고 있는 무엇인가 보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이 교과서 속에서 많이 본 그런 구조들이 보이죠. 네, 저 안쪽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구멍 속에서 아주 조그마한 그런 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정확한 그런 하나의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런 그런 앞에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 동영상만 봤다면 이거 미래의 도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 내부입니다. 아까 정확하게 한 학생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와, 대박이다. 우리 몸의 세포 정말 복잡하네 라는 말과 함께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이야기가 있었죠. 네, 바로 복잡성뿐만 아니라 특정한 복잡성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떤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정보가 있다는 것은 설계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DNA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구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DNA의 이 아름다운 이중 나선 구조를 여러분은 아무런 감흥 없이 지금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956년에 맨 처음에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을 때 사실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거죠. 사람의 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게 없어요. DNA 이외에는. 그래서 이것을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을 때 놀랬습니다. 근데 이 이중 나선은 사실은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저장하고 그것이 다른데 복사되게 하기 위한 최고의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뭔가 아주 복잡한 언어들을 써놨죠. 다 AGTC로 쓰여져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봤던 아까 그 세포의 막의 단백질 하나, 그것의 DNA 그 정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정보를 다 합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집에서 좀 책을 좀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가져왔어요. 예. 이 정도 책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제 736쪽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거보다 약간 두꺼운 책, 그러니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의 1000권 정도 쌓인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의 DNA에 들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동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람의 DNA에 있는 그런 유전 정보는 4개의 그 언어로 되어 있죠. AGTC라고 하는 사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는 0101의 이진법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죠.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이해하다시피 2개의 경우의 수보다는 4개의 경우의 수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가인 이 사람이 사람의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껏 만들어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훨씬 더라고 이 사람이 표현을 했어요. 훨씬 더 발전된 것이다. 어드밴스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빌 게이츠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람의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0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설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이 DNA에 있다. 그런 거죠. 인정하시나요? 자, 여러분 제가 얼굴을 좀 몇 분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는 분은 손가락으로 좀 오를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이 손가락을 축복합니다. 제가. 네.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네, 그런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발달되어 있는 그 현미경,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정보 이론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면서 사람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서 다윈의 생각이 너무도 많은 비약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윈은 이렇게 어류에서 양서류로, 양서류에서 파충류로, 파충류에서 조류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그런 변이들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 안에 한꺼번에 주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입을 누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이 설명을 하는 것은 자연 선택의 창조의 힘이 무한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 중에서도 굉장히 큰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이제 안내 동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사실 창세기의 1장에는 종류대로가 10번이 나와요. 왜 똑같은 종류대로라는 말을 10번이나 쓰셨을까요? 네, 저는 그것이 각각의 동물, 각각의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그 종류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를 집어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것도 물론 믿음이죠. 그렇지만 어떤 게 더 큰 믿음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종과 종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다윈의 그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죠. 그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린네가 1700년대에 그 분류의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분류의 단위입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것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류라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민이라고 합니다. 그 민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것이 같은 걸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나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다윈의 진화나무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단세포 생물 종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거쳐서 하나하나씩의 생물의 종들이 출현을 하게 되었고, 지금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관찰되는 다양한 생물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다윈의 진화나무로 설명을 했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창조의 숲, 창조의 과수원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맨 위에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생물의 종은 똑같이 지금 현재 관찰되는 바예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관의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종류 안에서의 다양성, 종류 안에서의 변이가 일어나서 지금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류를 벗어나는 것들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종류는 하나의 종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어떤 종류는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조의 숲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발견되는 사실, 관찰되는 사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더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볼게요. 캄브리아기 대폭발. 사실은 진화론자들을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드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고 해요. 이게 타임즈에 실렸었는데 생물학적인 빅뱅이죠. 과거에 고생대 캄브리아기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동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종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화석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유전 정보의 양이 증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이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이 하나님의 종류대로의 창조를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윈은 사실 그가 예언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죽고 나면 이렇게 하나의 생물 종에서부터 단순한 세포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를 이루고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오히려 그 중간 단계의 화석보다는 일정한 시기에 갑자기 출현되어 있는 동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골치 아플만 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진화론의 3단계를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복잡한 사람으로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단계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 다음에 2단계 유기물에서 하나의 세포로, 그 다음에 3단계 하나의 세포에서 사람과 같은 복잡한 세포의 생명체로 그렇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야 돼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그런데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무기물은 굉장히 화학적인 구조가 단순하고요. 유기물은 화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무기물은 뭐 벽돌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유기물은 이 벽돌이 쌓인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유기물은 복잡한 거고 무기물은 단순한 건데,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저절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진화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밀러의 실험. 자, 이 밀러는 시카고 대학의 그 박사 과정이었을 때 이런 실험을 실험실에서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여기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네, 지금 자려는 분들 눈을 뜨시고요. 더위에도 으쌰으쌰 화이팅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보면 왼쪽 편에 끓는 물이 있죠. 거기서 이제 물을 막 끓이면은 수증기 H2O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유리관을 통해서 이것이 막 전달되면서 거기 다음에 있는 공 모양으로 된 유리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소, 메테인, 암모니아, 암모니아 냄새, 네. 냄새 나는 그 암모니아를 여기에다 넣어 주었네요. 그 기체들을 여기에다가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전기 방전을 6만 볼트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갑자기 아주 즉시로 이제 냉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삼각 플라스크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유기물인 아미노산이 3-4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수증기, 그 다음에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그런 무기물이 아미노산과 같은 유기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되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되는 실험은 맞는데 진화의 증거는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산소라는 기체가 빠졌기 때문이죠. 산소라는 기체를 왜 뺐나요? 산소라는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유기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주 독극물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50대 50으로 만들어지는데 사람에게는 그 생명체에는 유독 100% L형 아미노산만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는. 그래서 원시 대기의 조성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지층을 많이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산소가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학자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진화의 증거로서 제시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밀러 자신도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항에서의 생명 발생학설은 이제와 생각해보니 너무나 동화 같다. 태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정직한 과학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의 3단계에서 1단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2단계 어떻게 유기물이 만들어졌다고 쳐도 뭐 아미노산이든 단백질이든 뭐 RNA든 만들어졌다고 쳐도 그것이 세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생명체 박테리아, 다시 말하면 세균, 그 세균의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아주 조그마한 이 편모라는 털이 있어요. 그래서 이 털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박테리아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현미경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 털이, 편모가 그냥 하나 팍 꽂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마어마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편모가 꽂혀 있는 이 구조가 사실 30여 가지의 단백질이 아주 복잡하게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이 모터를 돌리고 있는 구조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Like a propeller. And the machine in 지금 some 여기에 지금 bacterial RPM이 막 systems 올라가고 turns 있죠. at 그래서 100,000 이게 지금 RPMs in one RPM이라는 direction 것이 and 1분에 can 얼마만큼 reverse direction on a 회전하느냐 quarter 그런 of a 거죠. turn and turn 100,000 RPM in the other direction. 이 RPM이 Bacterial flagellum 10만 이상 is a true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nanomachine, about 40 과학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나노 모터가, 이 나노 모양의 나노 크기의 이 모터가 지금 전후로 자유자재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노모터, 편모의 나노모터를 비교를 해보면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모터, 네, 하워드 버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그 생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여태까지 지금 만들어낸 그 최고의 모터는 F1 그 그랑프리 대회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모터죠. 근데 그게 RPM이 18만밖에 되지 않는데요. 18,00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근데 네, 이 나노의 입자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터는
이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그 얼마나 그 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그 구조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러한 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화는 과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 3단계 어떻게 세포가 하나가 되었다고 쳐도 그것이 복잡한 생명체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눈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의 모습을 보고 있죠. 저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름의 패션을 컴퓨터 모니터를 아주 집중하면서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중에서 지금 눈에 있는 망막의 시세포가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지금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흥분한 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이 되는 거죠. 각각의 세포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 여기에 있는 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 이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타고 고막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달팽이 관의 세포를 이렇게 막 흥분시켜가지고 그것이 청신경을 통해가지고 대뇌에 전달돼서 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언어로서 분석이 되고 그것을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세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러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네, 37조 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이게 인터넷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 지구의 지금 전체 인구가 몇 명인가 봤더니 78억 명이더라고요. 당연히 중국의 인구가 가장 많고요. 78억의 인구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지금 지구 하나인데 사실은 그 인구수의 한 5,000배 정도 되는 세포가 나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그냥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거나 그냥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포는 이렇게 감각세포로 어떤 세포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심장을 막 뛰게 하면서 혈액이 흐르게 하는 순환계로 어떤 세포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한 신경계로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바울이 묵상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어요. 바울은 어떻게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하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37조 개의 세포가 각각 또 하나하나의 세포이지만 여러분이 아까 동영상에서 보았던 그런 우주의 그런 미래 도시와 같은 그런 구조가 세포 하나에도 들어있지만 그 세포가 37조 개가 모여서 각각의 일들을 연합해서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나를 이룬다는 것.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그 구글 설문지에 나오는 질문을 저희가 아주 열심히 정성스럽게 읽고 있는데 이렇게 당돌한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과학적 증거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울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어제 거울을 빌려왔어요. 이 거울을 볼 때 우리는 나 지금 눈이 좀 처졌네.
코가 조금만 오똑했으면, 턱이 조금만 뾰족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거울을 꺼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37조 개의 세포가 이루어진 거대한 하나의 나를 이루는 이 생명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창조주의 그 지혜가 아닌가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왔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체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종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유전 정보를 심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되었다라는 증거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보이라면 뭐를 보라고요? 네. 거울을 보시라고요. 네. 거울을 보고 나를 묵상해 보라고요. 나의 세포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파트를 넘어갈 때 좀 여러분한테 약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저 멀리서 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곰이 쫓아오고 있는 것을 확 발견을 한 거예요. 곰이 오네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 친구가 갑자기 팍 주저앉아서 신발끈을 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발끈을 매고 있는 친구를 본 순간 곰이 왔다는 것을 두 번째 친구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친구가 말했어요. 첫 번째 그 신발끈을 묶고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신발끈 동여 매고 달려도 우리가 곰보다 더 빨리 달릴 수는 없어. 어차피 우리 둘 다 곰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왜요? 곰은 사실 미련하고 그다음 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굉장히 날쌔고 굉장히 포악하대요. 그런데 그 신발끈을 동여매고 있던 친구가 이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돼. 자, 이것이 바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진화론은 한 사람만 그렇게 희생을 하고 나머지는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인 어떤 사실과 과학적인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주장이 되기보다는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심리학과 사회학과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한테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각으로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경쟁과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합리화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하나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1995년에 미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12주 빨리 태어난 쌍둥이가 있었대요. 12주 조산이니까 보통 38주나 40주에 태어나니까 한 20몇 주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쌍둥이가 심각한 심장의 결함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키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굉장히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 두 쌍둥이를 각각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한번 키워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런 사진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한 건강한 쌍둥이가 이렇게 심장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안정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그 심장의 결함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고 결국은 둘 다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대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강한 쌍둥이의 입장에서 보면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 명이 가고 내가 남으면 나는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좋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왜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쌍둥이한테 그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아기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다양한 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그 조별 모임 시간에요. 하지만 그래도 과학자들이 거의 인정하는 진화론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잖아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성경보다 과학책이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생물을 전공한 지가 수십 년이 됐으니까 생물학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하나의 책에 그 서문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캡처해 온 거예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정직하게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 진화의 개념이 이 책의 내용을 일관되게 하나로 묶는다. 우리는 진화론으로 이 해석을 모든 책들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교과서도 역시 창조론을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지필 유의사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생물에 있어서도 창조론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 진화론에 대한 여러 학설은 이야기하자. 사실 이거는 7차 교육과정이에요. 지금 2015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필상의 유의점이 지금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던 그 빅 히스토리라는 것을 통해서 과학 교과서는 지금 더 진화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와,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아주 얇은 책인데 하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다윈의 진화론이,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희망과 좀 상반되더라도 우리는 이것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 왜? 생물학에서 이것보다 더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시작에 대한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죠. 저절로 생겨났거나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 창조주가 만들었거나,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합리적인 생각 중에서 한쪽은 가려놨어요. 왜 가려놨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과학에서 종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에서는 말하지 마. 사회에서는 그것을 주장하지 마. 우리의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이원론적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중고등부를 보낸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과학이 무엇이냐? 과학은 사실은 생명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물질과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그런 탐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면 진화론 배우지 말아야 할까요? 시험은 쳐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이제 여러분의 아주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답을 해주고 싶어요. 뭐라고 답을 할까요? 네. 아니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네. 그 다음에 있는 제가 받은 그런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학생이 저희한테 이런 글을 보낸 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지났기 때문에 한
대학원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임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온통 진화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화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과학 본부를 가보고 그 다음에 책들도 읽어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창조과학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이 상황을 굉장히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두 가지의 생명의 시작에 대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는 가려놨어요. 하나만 여러분이 주입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도 여러분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사실과 그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논리적 비약, 논리적인 그런 점프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진화론적 패러다임을 창조론적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이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올게요.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명에 대한 답을 과학은 제대로 해주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생명체는 그래서 각각의 독특한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독특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셨고, 그러한 설계도가 있는 각각의 생명체들은 어떤 진화론에서 말하듯이 약육강식과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막 밟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생명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37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37조 개 각각의 생명체로 되어 있는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친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동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심어 놓으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강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